안녕하세요, 어스쌤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번 시간에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해 배워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탄소 중립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배워볼 예정이에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탄소 중립에 대해 말했었는데 이 탄소 중립은 뭐라고 했죠? 배출되는 탄소량과 제거되는 탄소량의 합이 0이 되게 만드는 걸 바로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왜 하는 거라고 했었죠? 바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시간 수업 내용을 복습해보자면 산업혁명 이후로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 자연에서 흡수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온실가스는 계속 공기 중에 쌓이게 되죠. 근데 온실가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맞아요. 온실가스는 열을 흡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나오는 열이랑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오는 열을 다 먹어치우면서 지구가 후끈후끈 뜨거워지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랑 메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랑 메탄은 다들 탄소 원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탄소를 가지고 있는 온실가스들의 배출량과 제거량의 합이 0이 되게 하는 것이 뭐다? 바로 탄소 중립이다. 이 지구온난화와 탄소 중립 연결이 되나요? 그럼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주요 국가들의 탄소 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인데요. 2020년 10월 2050 탄소 중립 목표, 즉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어내겠다는 목표와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 2021년 8월에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기도 했죠.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국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무려 OECD 국가 중 5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요. 또한 계속된 석탄 화력 발전소의 건설과 사용으로 앞으로도 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 이는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임에 틀림이 없죠.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이뤄내기 위해 다양한 방향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중 첫 번째로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수입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따져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예요. 물건을 만들 때 탄소가 많이 배출될수록 그만큼 세금의 양도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세금 내기 싫으면 물건 만들 때 탄소 배출 줄여라 라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RE100이에요. RE100은 리뉴어블 에너지 100%의 줄임말로 기업에서 필요한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입니다. 에너지를 공급할 때 석탄을 태우면 탄소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한 건데요.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여러 대기업들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은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실행하고 나서야 하는 우리 일상에서 떼낼 수 없는 키워드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RE100에서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를 100% 공급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에너지가 뭘까요? 뭔가 우리 삶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긴 한데 이
정확한 뜻은 다들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즉,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거죠. 1800년대 석탄이 발견되고 증기기관이 발명되는 산업혁명을 거치게 되면서 인류는 엄청난 발전을 이뤄내게 됩니다. 석탄의 뒤를 이어 석유도 발견되고 이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기술도 개발되면서 인류는 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삶에서 전기가 사용되지 않는 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핸드폰, TV, 전등, 지하철 등 정말 모든 곳에서 전기가 이용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전기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니까 그만큼 전기를 많이 생산해야겠죠? 화석연료를 태우는 화력발전과 핵에너지를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은 많은 전기를 생산해 주었지만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화석연료를 태우면 탄소가 발생한다는 문제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했죠?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는 동식물의 유해가 변성되어 생겨난 물질이므로 그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원 채굴을 계속할 경우 당연히 자원은 고갈되겠죠? 그리고 1군 발암 물질로 지정된 미세먼지 등을 배출하기 때문에 대기오염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에너지를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은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요. 우선 원자력 발전은 핵 반응으로 얻은 열을 물로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고 그 수증기의 압력을 통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원자력 발전에 이용되는 원료는 우라늄 235라는 물질인데 이 친구는 핵 분열을 계속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또 제어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여러 복잡한 장치들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면서 안전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장치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죠.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는 후쿠시마 원전을 강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원전의 작동에 오류가 생기게 되면서 방사능이 누출되게 돼요. 방사능 물질에 피폭되면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암을 발생시키는 등 생물체에 극심한 피해를 유발하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의 청소년 갑상선암 발생률은 타 지역보다 50배 증가하였다고 하니 그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시나요? 또한 원자력 발전 이후 발생하는 방사능 폐기물에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핵 폐기물은 저장 수조에 보관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이 핵 폐기물을 저장하는 공간이 부족해서 포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임시 저장소에 보관되고 있기도 한데 방사능 유출 의심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되게 명확한데요. 원자력 발전은 탄소 발생이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이며 생산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 양이 다른 발전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거예요. 한창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이 시행되었을 때 단 4곳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국내 전체 전력의 40%를 생산했을 정도로 원자력 발전은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신재생에너지는 크게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됩니다. 신에너지는 기존에 쓰이던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새로운 에너지를 말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쉽게 말해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의미해요. 신에너지에는 대표적으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그리고 석탄을 액화가스한 에너지 등이 있으며 재생에너지에는 태양열, 태양광 발전, 풍력, 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폐기물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 물, 바람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물론 옥수수나 사탕수수와 같은 식물과 동물의 배설물,
또는 우리가 버리는 폐기물까지 모두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화력 발전과 달리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 원자력 발전처럼 방사능 물질과 같은 위험한 물질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의 에너지 생산 비율을 줄이고 퇴출하는 탈석탄 정책을 펼치면서 일부 선진국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이미 전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뛰어넘는 수준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현재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이 신재생에너지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가장 많이 상용화되고 이용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바로 풍력에너지예요. 2020년까지 유럽연합의 풍력 발전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1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50년까지 풍력 발전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최근 프랑스에서 나무 모양의 소형 풍력 발전기인 윈드트리를 개발하는데요. 윈드트리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줄기와 가지,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잎사귀로 구성되어 있는데 플라스틱 잎사귀가 회전하면서 전력을 모으는 원리라고 합니다. 총 72개의 나뭇잎이 붙어있는 윈드트리는 초당 2m의 아주 약한 바람에도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연간 3.1k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데 이 대형 풍력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대량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건물과 건물 사이, 공원 등에 윈드트리와 같은 소형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 에너지 자극을 실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요? 바이오 에너지 역시 각광받는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에탄올은 옥수수와 사탕수수 등의 곡물과 나무 등을 발효시켜 만드는 신재생에너지이며 이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은 폐식용유를 원료로 만들어지며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 분뇨를 분해하여 수소 등으로 만드는 바이오 가스도 있습니다. 혹시 바이오 버스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바이오 버스는 배설물과 음식물 쓰레기로 만들어진 연료로 주행하는 버스로 2014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주행되었습니다. 바이오 버스는 5명이 1년 동안 발생시키는 음식물 쓰레기와 포물을 통해 생성되는 연료로 무려 300km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또한 각광받는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입니다. 전지의 효율을 높인다면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예상도 많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낸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독일의 환경수도라고 불리는 프라이부르크 시입니다. 독일은 1970년대 석유 파동과 2차례 원전 사고를 목격한 후 빠르게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했는데요. 프라이부르크의 환경 정책은 화석연료를 대체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인데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꼭 갖추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도시의 태양광 발전소를 점차 늘려가는데 대표적으로 태양광을 이용해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건물이 솔라타워와 태양광 발전 장치의 지붕을 가진 드라이장 축구 경기장 등이 있어요. 솔라타워에는 240장의 태양광 모듈이 부착되어 있다고 해요. 또한 드라이장 축구장에도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경기장에 태양광 모듈을 주민들이 주식 형태로 모두 매입해서 열판에 저장된 전력을 국가에 판다는 것이에요. 개인주택이 아닌 집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이렇게 공공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을 매입하는 형태로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 기술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3년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 남해안에서 조력 발전을 통해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바다의 바람은 내륙보다 70% 정도 더 빠르기 때문에 해상 풍력 발전을 통해 많은 에너지가 발생하고 있죠. 아까 풍력 에너지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했죠? 이 풍력 발전 중에서도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풍력 발전을 진행하는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기는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풍력 발전기는 한 기를 바다 위에 세우는 데만 100일이 넘는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100일의 시간을 단 3일로 줄일 수 있는 급속 설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중 20%를 부유식 풍력으로 채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울산 앞바다와 58km 떨어진 해상에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해 원전 한 기와 맞먹는 발전량을 생산해낸다는 계획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날이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을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기도 하죠. 또한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다양한 직업들도 생겨나고 각광받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하루빨리 우리 삶의 주된 에너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보는 거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이 바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일 테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환경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스쌤이었습니다. 안녕!